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받자마자 농민단체를 만나러 갔습니다. 송미령 장관 유임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유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예산권과 공공기관 평가, 수사기관 조율 등의 막강한 권한도 갖게 됐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다시 소환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특검의 수사 소식도 다루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있어. 제가 이게 앉아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충청권 대전에도 일찍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약간 늦게 아쉽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모지를 꼭 나눠드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눠드렸고. 필요하면 다 메모지를 해서 놔주시면 참모들이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든 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이어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 300여 명 정도가 선착순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도 꽤 높았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요. 직접 묻고 대통령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께서 주신 위임해 주신 권한을 활용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인 이 정부의 이름만큼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이미 이 대통령이 전 성남시장 시절에 몇십 개가 되는 그 동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런 식의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통하고 대답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현장에서 방안을 찾는 그런 행동들은 많이 해왔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국가 차원에서의 확대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국민주권이라고 이름 붙인 만큼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소상히 듣고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서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한번 사용하겠다 이러한 일념으로 보입니다. 예, 당대표 시절의 소통 행보의 확대판, 확장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 자체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타운홀 미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저 자리에 참석한 300명의 시민들로부터도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청취한 의견들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과도하면은 곤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령 지역 이주에 기반한 어떤 요구가 있다든가 혹은 정책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포퓰리즘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또 걸러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굉장히 세심하고 또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서도 대전까지 찾아온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민병홍입니다. 네, 아닐 것 같은데. 네. 진짜 대한민국 그 외치면서 했는데 30일을 보면서 진짜 대통령이 나왔다. 진짜 대한민국의 머슴이다. 이걸 보는 저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다. 그래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옥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환영합니다.
예, 대전이라는 지역을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지역으로 잡은 것도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행위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금 해수부는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전 충청권 쪽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했다는 것은 충청도의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래기 위한 용도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대전 쪽 충청도 지역의 단체장들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초청하는 게 바람직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게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초대를 못 받았다,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는 단체장들 다 초청을 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다 선출된 권력들이기 때문에 그 선출된 권력들과 상의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타운홀 미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도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네요.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상인들의 여러 건의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광역단체장이 바뀌면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3년 전에 시장이 바뀌면서 온통대전이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고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법으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이런 지역화폐 같은 이런 정책 사업은 기초단체장이 바뀌어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수 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냥 대전시 조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온통 대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예 안 하는 걸로? 대전 사랑 카드로 광역시 또 구에서 하는 게 그래 됐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11개월간은 그 법 안 만들어도 지역화폐 사업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 대전 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이 3년 전에 시장이 바뀌면서 온통 대전이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고 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이 있었다면 또 그에 대한 답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은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자, 조현삼 위원님, 다른 지역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이어갈까요?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단도 없애고 지역 주민들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한 1.5m 정도 거리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시민의 목소리 이렇게까지 가까이 직접 소상히 듣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모습은 보통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광역별로 순환해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영남이라든가 수도권, 제주, 강원 이런 권역별로 아마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지금 해당 지자체장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다른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지자체장들이 이러한 자리에 함께하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묻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장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예요. 같은 국민의힘 지자체장을 할 수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해수부 이전에 찬성하는 그런 성명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지자체장들끼리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타운홀 미팅에서 불거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정권 초반이고 지금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계시면 정치를 좀 통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타운홀 미팅 자리는 대전 충청권의 현안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기 위한 자리이지 해수부 이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전시장, 충남지사를 일부러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분들은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 초청을 했으면서 대전시장, 충남지사를 만약에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분히 옹졸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하실 것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도 불러서 충분히 토론하는 모습을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더 큰 정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기술적으로는요. 그 첫 번째 호남 토론회 때 시민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어야 됐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와가지고 장점도 있었지만 또 단점도 전 노정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별도의 자리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여야가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여러 고충이나 국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별도로 얘기를 하고 순수하게 국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은 거기에 뭐 지자체장들이 꼈네 마네 이러한 얘기 자체가 저는 약간 소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죠. 참석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안 했는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초청을 했는데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아예 초청을 못 받은 겁니까? 저는 초청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이 부산과 대전, 지금 충청도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율해 주는 게 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권역별과 서로 다른 상충되는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거는 지자체장들끼리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결국 본인을 뽑아준 지자체 유권자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강변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에게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갈등의 조율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단체장들을 같이 불러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시민들이 단체장들이 있으면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거다. 일련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단체장 역시 대통령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전 지적하고 싶거든요. 제가 발목 잡기다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타운홀 미팅 계속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방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많은 지역에서 유독 이번에 단체장을 초청하지 않으면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입장은 타운홀 미팅의 취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듣겠다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비서실장, 국정기획위원장 등의 임명장과 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임명장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함 2025년 7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잘 부탁드립니다. 또 거기 너무 많이 숨기지 마세요. 내가 이상하다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새벽이라는 단어는 김민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매우 어울리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 생활 자체를 이미 30년 전에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는 걸로 일벌레로 이제 유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능력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총리 임명이 된 뒤에 바로 첫 번째 일정을 현충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현충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것들 그 이후에 통상적인 일정들을 소화를 하는데 바로 임명장 받자마자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농민단체 8개 단체 대표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바로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송미령 장관에 대한 비토 이런 목소리들을 실제로 나누고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유임했는지에 관해서 농민들과 바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권한 유임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혹은 여러 가지 제기되는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 활용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이고요. 초대 총리인 만큼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그만큼 또 권한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만난 장면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설득 없이 유임을 시킨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저는 100% 그 마음이 공감이 가요. 이번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이 혹시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첫째일 거라고 보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대통령께서 잘 아시겠지만 식량 주권 또는 어떤 식량에 대한 안보, 농업 주권 이런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겨야 된다는 문제의식도 강하다는. 예, 농민들에 대한 설득이 없이 유임을 시킨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김민석 총리가 유임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갈등의 해결과 조정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다고 할 때 어떤 과도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의 농업사법에 관해서는 송미령 장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과거에는 양곡관리법이 이제 조건 없이 남는 쌀을 사주는 것을 골자로 했지만 앞으로는 그 조건부로 즉 쌀 재배 면적을 일정 목표 면적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그걸 조건으로 남는 쌀을 사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이 쌀을 조건 없이 사줘야 한다는 과거의 양곡관리 법안과 같은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 그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농민단체를 과감하게 설득하고 또 반대할 부분은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타운홀 미팅이 됐든 혹은 뭐 간담회가 됐든 차담회가 됐든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저 자리에서 뭔가 무리한 사항을 사전에 약속한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국가 재정적으로 무제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넘어갈게요. 현충원과 국회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민생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민생 전력 그리고 협치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총리의 그런 인준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김민석 총리가 향후에 야당과의 협치에
그 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총리로서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민생을 회복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총리로 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4선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4선 의원으로서 야당과 협치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무도 아마 김민석 총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김민석 총리가 총리다운 모습을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는 반쪽 인준으로 국무총리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저희 당의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반쪽이라도 민주당은 충분히 단독으로 국무총리를 인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분도 많고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통합을 위해서 또 본인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반쪽 인준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보여줘야 될 모습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초재선 의원 선수가 상관없이 더 많은 접촉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 새벽에서부터 일정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활동을 앞으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금요일마다 나오죠.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65%, 잘못하고 있다 23%, 의견 유보 12%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0%대 중반을 유지하거나 좀 오른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추이까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긍정의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을 가장 높게 꼽았고요. 경제, 민생, 소통,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정평가에 가장 높은 것은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 외교, 도덕성 문제와 자격 미달, 인사,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등이 꼽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5%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3%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 말씀씩 좀 분석을 들어볼까요? 우선 대선에서 40% 이상의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를 뽑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또 미심쩍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서 지금 부정적인 저런 표들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 항목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진영의 어떤 이 느낌이 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복지, 외교,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진영 논리의 산물로서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반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품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꼭 진영적 시각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분명히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려점들까지도 좀 감안해서 국정 운영에 좀 반영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면서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국민들과의 대화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 야당들과의 대화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본인 스스로는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주기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또 강화해 나가면 실제로 이런 여론들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이 지금 대통령 취임 31일째니까 사실상 여전히 한 달 정도 된 거죠. 그러면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저 정도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지지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 되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허니문
정치기관으로서 국정수행 지지도에 탄력을 받을 때는 야당은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재건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한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거나 뒤로 미루려고 하면 정말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 그 점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도 예정되어 있고 당의 혁신위도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 당을 향해서 내부의 고원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도 스스로 변화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점을 말씀하셨고요. 이 시각 국회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돼 있으면 네, 바로 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통과를 했고 추경안이 본회의에 올라서 잠시 뒤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하고 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제 당의 상황은 추후에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결위의 모습이고요. 예. 자, 일단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소비 쿠폰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 추경안에 반대하는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를 증액하는 거에서 저희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의 야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감액하면서 했던 말이, 전액 감액하면서 했던 말이 특활비 예산 없어도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은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왜 갑자기 증액했는지 전혀 설명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옹호할 마음이 추호도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 보면요, 야당의 전행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전행 중에 예산 삭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산 삭감 중에서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 거는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 여당 시절에 저희는 이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죠. 그런데 특활비에 대해서 증액을 했었으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만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예산 삭감은 전체 예산에서 1%도 채 되지 않은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 증빙이 있다고 한다면 특활비를 지급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각종 예산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예산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특활비에 관련돼서는 고도의 보완이 요청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증액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추후에라도 증빙이라든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점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예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소비 쿠폰입니다. 소비 쿠폰에 대해서 국비를 늘려가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을 다른 사항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로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기에 집행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 부분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활비 얘기는 제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작년에 그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지금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셔야죠.
2025년 예산에 그걸 추가 경정해서 다시 편성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없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충 넘어가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필요하니까 이제는 편성해달라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후한무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예산 결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빙 내놓으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안 내놓겠죠. 정치를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일관성이 없다. 예, 이 저는 말씀이고요. 우상호 민정수석이 오늘 직접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찾아가서 죄송하다, 국민께도 죄송하고 이렇게 입장 바뀐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당시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어찌됐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고 특히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활용해 가면서 야당이나 국회 이 자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예산을 자르려고 할 때도 일정의 명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영수증 자료 같은 경우는 따로 비공개로 한번 보자. 그런 것들은 발설도 안 하고 안 할 테니까. 실제로 국정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운영비, 특활비 이런 것들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예를 들면 검찰의 경우는 수천만 원, 수억씩 뭔가 이 특활비가 뭔가 집행이 됐는데 그게 어느 곳에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전셋집에 쓴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쓴 것인지 이런 쪽으로 의혹만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법부에서는 어쨌든 이 예산을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또다시 검찰 이 정부에서의 또 다른 특혜성으로 또 제2의 월급이다 이렇게 또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투명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찌됐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유감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증빙 다 내놓을 겁니까? 두 번째, 그것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세 번째, 그걸 약속한다면 뭘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답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유감 표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당에서 누가 약속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약속을 해야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말에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당시의 교착 상태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풀어갈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치로 악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렇게 교착 상태까지 가도록 하지 말자. 그런 면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가 국민들 앞에 이렇게까지 싸우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특활비가 아니라 특경비, 영수장을 반드시 청구해야 되는 특경비 형식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저희에게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수당은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철저한 약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증빙하고 증명해야 되고 약속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이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주장이시고 그때의 전국 상황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 내란을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네. 예. 국민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시청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시청자의 판단으로 넘기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또 어느 주장에 힘을 실어주실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22%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으로 큰 변화 없이 20%대 초반의 야당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당은 40%대 중반을 좀 넘어서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앞서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넘어갈게요. 내일 전직 대통령 2차 소환이 있습니다. 그동안 며칠에 나가느냐,
소환 통보를 받고 날짜를 미루고 결국 조율이 된 날짜가 내일입니다. 지난 1차 소환 때 조사받고 나가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일부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실은 피의자가 조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소환 조사 수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사 시절에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공유도 하고 하면서 저 질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그런데 내일 출석 시간을 두고 그동안에 이거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전직 대통령 측의 몽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7월 5일 10시에 가겠다. 9시에 출석하라. 그랬더니 10분에서 20분은 늦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제 시간 맞춰 나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통보한 그 시간보다 10분, 20분 먼저 나와 있는 게 지금 피고인의 피의자의 자세일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절절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특검 자체를 지금 신뢰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들 자체가 당신들이 나를 과연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혹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지금 형해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열망과 또 국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된 정부에 의해서 또 이 의회에 의해서 탄생된 특검이니만큼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저렇게까지 끌려다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이 지기현 판사라든가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서 지금 원래는 감옥에 있으셔야 될 분이 지금 나와서 저렇게 마치 본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저런 태도 자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대국민 비호감을 굉장히 쌓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1, 20분 늦을 수 있다 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이즈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전직 대통령답지 못한 것입니다. 단언컨대 부적절해요. 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공적인 존재라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공적인 존재에게는 국민 앞에 도리, 책무, 염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내일 오전에도 언론이 일제히 몇 분에 나오느냐, 언제 차가 사가에서 출발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면서 사건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자꾸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도 재판이 있었잖아요. 재판 정안에서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첩 무효다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자꾸 이제 법적으로 뭐가 미비하다거나 절차적인 꼬투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무슨 적법성과 관련된 그런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첩이라든가 인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까지 구분지을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특검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인계는 이첩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수본에서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반복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특검의 수사와 그런 공소 유지 그런 절차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마냥 그런 식의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후계엄 선포문을 지난번에도 다뤘었고 계속
논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보도를 보면 전직 대통령이 결재까지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고요.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서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일단 현재까지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정황상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분들, 특히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이라든지 의견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상히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공직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실과 정반대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특검 수사에 충실히 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82조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사항도 그러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건도 남아있지 않고 회의록도 없고 거기에 부서한다고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조항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지만 12월 4일 날 안가에서 대통령의 법률 참모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민정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안부 전하고 연말이니까 뭔가 신세한탄하고 이런 얘기했다고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이 법률 비서관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도대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해명한 대로 정말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끝냈을까요? 전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적법하지 못했던 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표에 보니까 그래서 5일 날 결국 이 문제를 과연 있냐 확인을 하고요. 다시 이걸 만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결국 사인을 했는데 추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까지 저는 굉장히 큰 이 죄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이것이 절차적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민주주의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독재 국가로 가는 그런 행동들을 저렇게 계획도 없이 했을까?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예, 결재도 했다라는 게 보도의 취지고 또 폐기에도 관여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여러 이야기들. 물론 이제 특검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지금 브리핑한 건 아니고요. 언론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인데 이걸 전제로 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또 수사 방향적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내란 혐의의 피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법률 전문가 두 분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 문서를 직접 만든 분들은 증거 위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고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헌적으로 했고 그것이 내란 행위의 수단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계엄을 선포하는 데 관계된 문서를 사후적으로 작출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형사상 증거 위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증거 위조 교사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가려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타임라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12월 7일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그 날짜입니다. 12월 7일. 전날은 국회에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날이기도 하고 그날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2분짜리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날이죠. 그런데 그 전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동훈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들어가서 만나서 이른바 3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는 그걸 수용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오고 나니까 30분 뒤에는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보직 해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러면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
윤 당시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3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당시 한간에서 우려하던 어떤 2차 계엄의 시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로가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저 12월 7일이라고 하는 날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날짜의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이 1차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다 부결된 바로 그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법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문서를 지금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파쇄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따져보게 되면 공용 서류를 손상시킨 그런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서류가 만들어진 그 순간 이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도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파쇄 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한덕수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것을 스스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파쇄하자고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자체 살펴보게 되면 본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 경위를 삭제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증거로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파쇄를 주장했을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지금 수사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내란 혐의와는 별개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돈다발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JTBC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KBS 보도를 보면 금액이 5만 원짜리 뭉칫돈, 현금은 수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당사자인 이상민 전 장관은 품위 유지를 위한 비상금 수백만 원 정도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금액도 지금 엇갈리고요. 그리고 이게 수사 본류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목격이 됐을 때, 압수는 못 해왔겠죠. 목격이 됐을 때 이건 또 다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건 송영은 의원 그리고 조연삼 의원께 드리고 한 말씀씩만 듣고 끝낼게요. 시간상. 예, 일단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다만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고 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을 어차피 관련 인지사건으로 해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법 개업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역할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뭉칫돈이라고 분류되는 이 돈 자체는 이번 내란과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에서 조속히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이 뭉칫돈을 어딘가로 또 빼돌렸다거나 아니면 유출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금일 수도 있다. 따라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이상민 전 장관의 반론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경조사도 해야 하고 품위 유지를 위한 비상금 수백만 원 수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중앙일보에 밝혔고요.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에 입회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괴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야 할 후배들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서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동갑내기 두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단도직입을 이어가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은 뭐 계속 나와주셨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슈 토크에서 주로 만나다가 오늘 자리를 옮겨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취임을 했는데 첫 출근길에 해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체. 지금 검찰 해체냐, 검찰의 기능 분산 또는 재조정이냐에 대한 약간의 그런 용어 선택에서의 뭐 논란까지는 아니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해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란 전제 하에서 검찰 개혁은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돼버렸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공약들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오늘 임은정 신임 지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을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불명예를 씌우게 만들었고 그런 불명예들이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이미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의 자정의 능력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미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혁의 대상이 된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라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사법을 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 또는 당권 주자들까지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워낙 강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그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검찰이 어느 수준까지 동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이런 사안들이 생긴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만 나와도 소위 검난이라는 단어들이 뛰어나올 정도로 많은 집단적 항명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검찰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검찰도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라는 딱 이 단어만 나오면 사실은 검찰 내부에 다양한 뭐 네트워크라든가 다양한 선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계파도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계파를 초월해서 항상 저항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도 아주 작은 변화만 이끌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마나한 그런 문제들 또는 저항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검찰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임은정 검사장이죠. 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검사들 스스로 이 개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거린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공개적인 발언이 이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연판장 돌린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내부 뭐 통신망을 통해서도 어떠한 저항도 없다라는 걸 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개혁이냐. 이제까지서도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가시적인 개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글부글하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 보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부글부글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그리고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한테 부글부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도 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믿었던 검찰 선배가 오히려 검찰에게 이 부메랑을 안겨온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침묵했던 검사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가 됐다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관건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도 협의를 잘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이렇게 휴대전화에 메모하는 그런 장면이 찍혔는데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딱 한 줄이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같은 입장 속에서도 의지를 한 번 더 다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당에서도 그렇고 정성호 후보자도 그렇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 어제 저는 그 장소와 시점이 참 미묘했다라고 봅니다. 저 문자를 이제 본인이 적고 있었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본회의장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많은 언론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특히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들과의 어떤 그 간담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얼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갖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어느 정도의 이 제도에 대한 얼개는 갖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오후에 저 문자가 공개됐다라는 뜻은 어느 정도 정성호 후보자도 대통령의 말씀 또 그리고 당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가를 고민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는데 저 이제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하자. 본인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성호 후보자가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 또 야당 그리고 또 일반 그 지금 이제 법조계에 있는 뭐 검찰 이런 쪽들까지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이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의지도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예.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먼저 안을 던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진 찍히는 거 다 알지만 일부러 찍힌 측면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는 100% 일부러 찍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도 보도가 많이 돼서 특히 다선 의원은 뒷자리잖아요. 네. 더 잘 찍히잖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바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걸 보여줬다는 거는 예. 찍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김대변인께서는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 내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처음에가 이제 지금 법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과격하다, 굉장히 급진적이다라는 그 개혁안을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정성호 우리 후보자나 그 몇몇 또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자, 상황을 보면서 하자라는 주였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선거 때보다는. 그리고 어제 그 기자 간담회 때도 봤지만 30일 만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사실은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개혁을 실시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게 아닌가.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나 몇몇 국회의원들을 통한 이렇게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쪽보다는 한 번에 그냥 밀어붙여서 끝내버리자, 빨리 끝내자라는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가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국민들 앞에서 또 다시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의향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 청문회를 앞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점들, 어떠한 보완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말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성호 후보자를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가장 최근에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기소 수사 분리를 비롯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서 공약을 해서 대선에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 사진을 일부러 찍혔다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데 법무장관 후보자는 충분히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좀 늦더라도 협의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나도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인터뷰를 해본 입장에서 한번 당내에 해봤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특히 정성호 후보자가 워낙에 이제 온건한 이미지, 합리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정성호 후보자가 그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될 경우에는 당과의 속도 차이가 분명히 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다고 보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그 민현주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전략상의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 않았었을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석이라는 시점을 확실히 언급을 해주신 것이 좀 저는 어제 그 정성호 후보자가 본인에게 문자로서 이것을 빠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암시, 뭐 앞으로의 전략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 불가역적으로 앞으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메시지로서 전달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검찰 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또 거칠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못하죠. 예. 네, 지금 상황이 못하나요? 네, 내부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거부가 많았습니다. 저항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시대 때 문제들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할 말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개혁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쟁이나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딱 한 군데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어제 천하람 권한대행이 그 비교섭단체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검찰 해체, 분리 이런 걸 우려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당 대표한테 바로 반박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해체, 분리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민생과 경제 아젠다로 충분히 좀 치고 나가고, 물론 저희 당 이름은 개혁신당이어서 이런저런 개혁들이 많이 논의되는 거 저희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 전에 천하람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 사법개혁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개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반박을 당했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확인이 됐죠. 검찰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큰 교훈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들어갈 일이 없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반드시 사진 찍힌다. 그래서 의도된 메시지 전달의 창구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더 강해질 것 같고요. 오대영 라이브를 여의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다음에 찍힌 사진을 보고 저희가 해석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자, 다음 김민석 총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농민단체와 만난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 또는 농민들과 소통이 더 잦았던 장관을 하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걸 제가 알아요. 지난 정부의 장관을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란 그 과정에는 좀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동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될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쭉 해줬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도 직접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취임 이제 첫날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비추는 저 행보를 보면서 과거의 총리보다는 상당히 권한을 많이 갖는 실세 총리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국무총리가 지금 김민석 총리 이외에도 사실은 현장 행보한 총리들은 많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런데 총리들이 대통령의 그런 권한, 사실 저 모습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않았겠죠. 김민석 총리가 알아서 저런 정치 행보를 하는 건데 이전의 총리들은 사실은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보다 내가 더 많이 언론에 나가고 내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했을 때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고려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때부터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서 힘든 때 같이 그 고비를 같이 넘겼던 동지의 감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현장 행보를 첫날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실세 총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민석 총리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총리 임명 인준 과정에서 사실은 말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다 소명했다고 하고 억울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실망한 점도 있고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 딱 그 선에 머물러 있는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선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유감 표명을 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의견 성명서 발표 내지는 뭐 기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문회 때 나왔던 그런 의혹이나 실망감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송구함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총리로서 저렇게 적극적인 정치 행보, 정책 행보를 하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김민석 총리가 조금 절차를 지켰더라면 지금 네. 오늘의 행보가 조금 더 많이 돋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행보 자체는 평가한다. 네. 예. 뭐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께서 좀 전에 민 의원님께서 이제 그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임명장을 받고 하는 것하고 또 어차피 이제 예방을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들께 예방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또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진솔한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기대하고요. 오늘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갈등이 있는 곳에 총리가 가 있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총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르게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임이 결정이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임이 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면 빠르게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각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각이 구성이 된다면 아마 총리로서 김민석 총리의 그립감은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제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사 원칙을 말씀하실 때 인사 늘공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직의 의지에 맞춰서 이 그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민석 총리도 아마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이 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장관이 현재 정부에서 유임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대통령의 약속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내각에서 갖게 될 내각 구성권이라든지 아니면 내각 장관들에 대한 통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해질 그런 경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첫 총리이기 때문에 어떤 총리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서 후보자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하고 뭐 연배나 또는 학번이라는 것이 같지만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깝게 당해서 일을 쭉 하면서 철학의 결을 같이 하고 경험을 쌓아와서 비교적 쿵하면 척하는 정도의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는 정도는 제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면은 제 몫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대통령과 쿵 하면 척하는 정도 알아서 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권한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국정기획위가 현재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예산처로 보낸다. 또 기재부 안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역시도 총리실 산하로 보낸다.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각각의 수사기관들을 조율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의 총리보다는 제도적으로도 훨씬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기능이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예산 기능이 총리실 아래로 가게 되면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민석 총리가 정말 제대로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쿵하면 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혹시라도 강하게 잘못된 드라이브를 걸거나 아니면 민심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이라든지 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역할도 총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해야 된다. 그렇죠. 직원을 해야죠. 기존에 있었던 총리들은 사실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냥 방어하는 거죠. 정부 방어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법안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인 일을 하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총리가 되고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총리가 되느냐를 평가하는 한 관건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인사 제청권을 보는데요. 이제 그 총리에게 인사 제청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다 정하고 총리는 형식적인 인사 제청권만 했어요. 아직까지 김민석 총리가 늦게 인준이 되는 바람에 인사 제청을 한 기회가 없었죠. 이미 지금 대통령께서 다 장관 후보자를 이제 지금 지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새롭게 지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어떤 인사권을 발휘할 것이냐를 본다면 김민석 총리가 정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총리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정말 정치적인 동지자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까지의 총리들과 비슷하게 그냥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총리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 의원님 말씀에 거의 대체적으로 전 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책임 총리가 정말 될 것인가? 그동안 문민정부 이후로 많은 총리들께서 정말 책임 총리를 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도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정책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역량까지 함께 평가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는 뭐 굉장히 잘 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동안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온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특히 지난 이 12.3 비상계엄 이전과 또 이후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까지도 깊이 고민했던 사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잘 호흡을 맞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가 실세 총리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서열 2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회 나온 게 아니죠. 국회의장을 만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에 제가 이렇게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 서열이 대통령이 있고 국가수반으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 국무위원을 향해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야당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야당은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인준이 됐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건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오늘도 그러니까 일단 투표에 참여를 안 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요? 네.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을지라도 총리 인준 투표예요. 그러면 거기 표결에는 참여를 해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예방을 할 거고요. 당대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할 텐데, 뭐, 국민의힘에서 솔직히 반대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뭐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런 의혹들, 아까 뭐 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법안 처리하거나 이런 거에 국민의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국민의힘과 함께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실세 총리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총리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과의 첫 만남 장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건의사항은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매일 마시던 정수, 냉수, 온수에 이젠 알칼리 이온수까지. 가족의 라이프에 맞춰 우리 가족의 물에 세라젬 밸런스를 더하다. 세라젬 밸런스. 간질간질. 바르지오 모두 크림. 걱질인가? 바르지오 모두 크림. 물집인가?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다 바르지오. 2012년 발간된 야인 김민석의 저서 3승 125페이지에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을 나누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 보호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첫 기자회견에서 자업자득을 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치경찰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검찰을 빨리 개혁해달라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여당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방향과 목표 역시 중요합니다. 본질을 잘 지켜내는 개혁의 길, 앞서 인용한 글과 말에 어느 정도의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여행은 걷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 낯선 풍경. 루무통은 모든 순간을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걸어도 편안한 여행을 위해 걸을 땐 루무통. 진짜 편하네. 경계를 넘어선 드라이빙. 빛으로 완성된 스타일. 시선을 사로잡는 디지털 스테이지. 더 뉴 아우디 A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